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득공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172쪽이 되겠네요. 그래서 172쪽의 교재를 소득공제 반영하기 편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연봉, 즉 근로소득과 총급여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는지를 배웠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 소득공제 반영하기 편이 연말정산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반영하기 체계 보니까 소득공제 체계 중에서 인적공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인적공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사람당 얼마씩 공제해 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소득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단일 금액씩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걸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입양자, 형제, 자매, 수급권자, 그리고 위탁아동 이러한 사람을 세법상의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족들 한 사람당 150만원씩 공제해 주는 걸 기본공제라고 하죠. 그런데 이 가족들을 아무나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거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거나 연령이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여야 된다거나 이러한 요건들이 있죠. 그래서 흔히 이러한 걸 가족 요건이라고 하고 요걸 생계 요건, 소득 요건, 그리고 연령 요건이라고 합니다. 특히 장애인은 연령을 묻지 않기 때문에 좀 예외적인 케이스로 다뤄줘야 되겠죠. 이러한 요건을 AND 조건으로 만족하면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걸 기본공제라고 하죠. 이러한 기본공제자 중에서 추가로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는 분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의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1인당 100, 200, 50, 100만원 이렇게 추가로 더 공제해 주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대상자별로 또 추가로 해준다 해서 추가공제라고 하는데요. 이 인적공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적공제 첫 번째 것에서 기본공제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해준다고 했었죠. 기본공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관계, 생계, 소득, 연령 이 네 가지를 AND 조건으로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공제대상 가족,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데 신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150만원 공제해달라고 신청하는데 그런 경우는 바로바로 우리가 실무에서 커트해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 삼촌이나 고모 같은 경우, 며느리 같은 경우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지 않죠. 요거 조금 뒤에 자세히 보겠고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아닌 100만원 초과자인데 신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연령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데 신청하는 경우, 이러한 대상자들은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출되기 때문에 신청해 보셔야 나중에 손해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해당 내역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제요건 중에서 관계요건에 대해서 보면 세법상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려면 이러한 그림에 나와 있는 가족이 세법상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보니까 본인을 필두로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이 화살표들을 보니까 직계 존속이라는 것이 나를 있게 해준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있게 해준 부모님, 그 부모님을 있게 해주신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있게 해주신 그 윗대가 계시다면 전부 다 나의 가족이 됩니다. 또한 우리 둘의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 둘의 아들 딸 그리고 그 아들 딸이 낳은 자녀들 그리고 그 아래 자녀도 있다면 역시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가족이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형제 자매의 자녀인 조카, 나의 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같이 살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까지는 되는데 형제 자매의 배우자인 형수님, 가족에 해당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처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남은 나의 배우자의 형제자매니까 내 가족, 같이 살게 되면 혹은 생계를 같이 한다고 주장하면 가족에 해당할 수가 있게 되죠. 또한 장인 장모님 어때요? 남자 입장에선 장인 장모님은 배우자의 부모님이니까 나의 가족에 해당될 수 있어요. 처외 증조 할머니도 해당될까요? 좀 뭔데요? 처갓집의 외 증조 할머니 어때요? 어머님을 장모님을 있게 해주신 분이죠. 처외 증조 할머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가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시부모님도 해당할까요? 네, 시부모님도 여성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의 가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사례까지 펼쳐봤는데요. 이 세법에서는 코드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연말정산 업무를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코드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게 되죠. 그래서 배우자는 3번 코드, 직계비속은 4번 코드, 이런 정도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코드로 시스템상에서 걸리기 때문에 이 코드에 해당되지 않은 이러한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제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생계요건 같은 경우에 가족 구성원별로 생계요건을 판단해 보면 본인과 배우자는 어디에 살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생계요건은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등본에 같이 살고 있냐 살고 있지 않느냐를 그 구분점을 가지고 따져볼 수 있는데 본인과 배우자는 주민등본에 같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돈을 대주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생계요건이란 건 동거가족으로서 경제적 부양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요즘에 핵가족 사회에서 직계존속 같은 경우에도 꼭 동거해야만 되느냐? 연말 현재 주민등본에 없다 할지라도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포함을 해줍니다. 직계비속은 전 세계 어디 살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형제자매 같은 경우도 동거하면 같이 동거하면 좋겠지만 일시퇴거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포함을 해줍니다. 특히 이 형제자매는 주거 형편상 별거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일시퇴거자를 포함하고 있고 주석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시퇴거의 사유로 별거하는 경우 일시퇴거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이 관련 서류가 있어요. 일시퇴거 동거가족 상황표라는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를 꼭 가져와야 돼요. 요거는 별표를 쳐놓기로 해요. 정리하자면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아이가 주민등본에 없어도 어때요? 본인과 배우자 아이인 거를 확인만 하면 생계 요건을 따지지 않고 해줍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인 걸 확인을 하려면 주민등본에 없다면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걸 끊어와야 되겠죠. 그때 직계존속에게 용돈도 주고 있다라는 걸 근로자가 이제 주장을 하면 오케이,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자가 포함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형제자매가 주민등본에 없다면 동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시퇴거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라고 해야 되고 일시퇴거자임을 입증하려면 바로 일시퇴거 동거가족 상황표라는 것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위탁아동은 우리가 실무에서 거의 보기 어려운데 여러분 아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위탁아동이라고 구청에서 그 위탁아동 증명을 발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면 가족으로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해당되는 그 디테일한 내용을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시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생계요건까지 봤다면 세 번째 엔드 요건은 소득요건이 되겠죠.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돼요. 너무 적지 않나요? 100만원만 넘어서면 무조건 부양가족에서 탈락됩니다. 그때 여기서 연간 100만원이라는 것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전체 합계액을 기준으로 100만원이니까 어때요? 종합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퇴직금이 100만원 넘어버리면 바로 탈락. 양도, 땅을 팔아서 우리 아버지가 100만원이 넘었다. 바로 탈락. 그래서 사실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웬만하면 부양가족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우리 부양가족이 소득이 얼마인지를 요즘에 다 파악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부양가족으로 잘못 신청했다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국세청 서버에서 적출이 되는 바람에
부당공제자로 날라와서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 상담을 해줄 때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면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기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제 소득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러한 것들을 종합소득이라고 하고, 또한 종합소득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걸 퇴직소득, 양도소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소득에서 이제 소득 금액은 각각의 필요 경비라는 것을 뺀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죠. 연봉을 기준으로 100만원이 넘으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봉제를 뺀 후의 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총급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원이 나오려면 이 총급여가 약 333만3,333원 정도가 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소득은 단일 금액이 없습니까? 안타깝지만 사업소득은 너무 많은 그 사업의 종류가 있어서 단일 금액이란 건 따로 없고요. 다만 뒤쪽에서 그 사업소득의 필요 경비를 뺀 후에 금액이 100만원이 되는 그 표를 하나 넣어놨으니까 그걸 좀 참조해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이자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게 2천만원 이하 정도가 되면 분리과세라는 게 돼서 여기에서 말하는 100만원 범위 안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자가 2천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예금을 한 거죠. 따라서 이자나 배당 때문에 부양가족에서 빠지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왕왕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 연금 같은 경우에는 2001년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 한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가 여기 공적연금에 해당이 되는데요. 2001년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 한 공적연금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전 은퇴자가 받는 현재 연금은 전액 다 비과세라고 볼 수 있고요. 2005년도에 퇴직해서 지금 받고 있다 할지라도 2002년부터 분부터 과세가 되니까 2, 3, 4, 5 기껏 4년치밖에 과세가 안 되죠. 이분이 만약에 20년 근속자인데 4년치만 과세된다면 20분의 4 정도가 과세가 되니까 사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걸 다 따지고 있을 수는 없고요. 이거를 해당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해서 연금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따져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또한 사적연금은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걸 말하는데 그건 연간 1200만원 이하 수령하는 경우 한 달에 한 연금을 100만원 정도 받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연금이 없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강사료를 받거나 어떤 상대방한테 기타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연간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되는데요. 이러한 모든 소득들은 뭘 가지고 보셔야 한다라고 우리가 설명드려야 될까요? 맞아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연금, 기타, 퇴직소득, 양도소득 전부 다 세무서에 신고한 서식이 다 있습니다. 그 세무서에 신고한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서식에 이 소득 금액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해 보시라고 하셔야지 대충 우리가 이야기만 듣고 계산해줘서는 안 되겠죠. 퇴직소득도 역시 마찬가지로 퇴직소득 금액이 퇴직금이 100만원이 넘으면 안 되겠고요. 양도소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근로자분들께 신고한 서식상의 소득 금액이 100만원이 넘는지 여부를 따져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업종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또 신고하는 행위도 정말 다양하게 신고하지만 대강 영세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이라는 걸 보통 적용하는데 그 단순 경비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경비율 퍼센티지를 빼면은 딱 100만원이 되는 지점이 수입금액 매출 기준으로 요 정도 업종별로 요 정도가 되죠. 요것도 역시 참고 삼아 우리가 확인할 정도여야지 현재는 2004년도인데 2004년도 단순 경비율은
지금 아쉽게도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이 정도 금액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 정도는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소득금액 요건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령요건 쪽에서도 보면 연령요건이 본인과 배우자는 연령에 제한이 없고 또한 부양가족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은 연령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나머지 부모님, 직계 존속, 그리고 아이들, 직계 비속, 형제 자매는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 또는 형제 자매는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으니까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연령 요건을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연령을 따질 때는 만 기준으로 따지게 되겠죠. 그래서 60세 이상이면 53년 이전 출생자, 뭐 20세 이하이면은 뭐 몇 년 이후 출생자 이런 식으로 연령 요건을 우리가 쭉 따져보게 됩니다. 네, 여기 보니까 연도를 한 칸씩 좀 잘못 기재가 되어 있네요. 작년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씩 바꿔드리겠습니다. 요게 54년이 되겠고, 그리고 요게 94년, 요게 97년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만 얼마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그 연령의 20세, 60세 이러한 것들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공개대상 부양가족의 판정 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고 하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을 말합니다. 우리 소득세법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기 때문에 종료일은 12월 31일을 말하죠. 그러면 올해 돌아가신 분은 올해부터 안 된다는 이야기냐? 그렇지 않고요.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계신 걸로 혹은 올해까지는 장애인인 걸로 보겠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여기 한 가지 덧붙여 드리면 올해 이혼하시면 올해부터 바로 배우자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혼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년에 해야 되겠죠. 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공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는데요. 우리 그림을 하나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미리 좀 그려놨는데요. 서울에서 남편이 연봉 5천만 원에 52세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우리 회사 다니고 있고 아내도 직장에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군요. 그 다음에 부산에 친가가 있는데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어머님은 소득이 없습니다. 울산에 처가가 있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님이 되겠죠. 장인어른이 79세이시고 연금을 받고 계시고 모친께서는 76세 상가 임대 소득을 벌고 있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몇 가지 기본공제 대상 가족을 끌어올려면 몇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그랬죠. 세법상 가족관계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관계요건이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무슨 요건이었냐면 생계요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된다 그랬고, 네 번째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번째로는 연령 요건이 만족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만 우리가 부양가족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렇게 한번 뿌려볼까요? 그러면 요 사람들 같은 경우 하나하나 따져보면 과연 부양가족 요건을 만족했을까를 따져보죠. 남편 같은 경우는 본인이죠, 이거. 본인은 어때요? 모든 요건이 다 필요 없고 그냥 오케이. 본인은 아무 요건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이런 거 괜히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아내는 가족관계는 해당이 될까요? 네, 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가족관계는 해당이 되죠. 생계,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고 했던가요? 네, 생계를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 생계요건 당연히 만족하죠? 소득요건, 이게 만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여기에서 탈락입니다.
다 따져보자면 배우자는 연령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연령 요건을 만족하는데 소득 때문에 탈락입니다. 아들 한번 볼까요? 아들이 21살이었어요. 아들 가족관계 만족하나요? 그렇죠. 가족관계 만족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나요? 네. 같은 주민등본 안에 있어요. 또한 아들은 직계비속이라서 생계를 묻지 않는다고 했어요. 배우자와 함께. 그래서 생계요건 만족합니다. 소득. 대학생이니까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별 다른 말이 없는 걸로 봐서는. 물론 있다면 안 되겠죠. 아무리 대학생이라도. 소득요건 만족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때요? 연령요건이 만족이 안 되죠. 만 21세가 되어버렸으면 연령요건이 해당 사항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도 탈락. 그러면 딸 한번 볼까요? 딸 15살짜리 중학교 다니는데 좀 빠르게 해볼까요? 가족관계 오케이, 생계요건 오케이, 소득요건 오케이, 연령요건 오케이. 좋았어요. 이 딸 같은 경우 역시 이제 부양가족에 해당된다. 엔드 요건으로 4가지 다 만족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두 사람, 한 사람당 얼마씩 된다고요?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됩니다. 150만원 소득공제 된다는 건 이분의 연봉이 지금 5천만원이니까 5천만원 중에 150만원에 대해서는 일단 세금 안 내고 또 150만원에 대해서 또 세금 안 내고 어때요? 그런 게 많아질수록 세금을 안 내는 소득이 많아지니까 세금을 거의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리고 비납부했던 세금은 다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야죠. 그러면 이 남편 입장에서 이 부산에 계신 부모님은 좀 받을 수 없을까? 부산에 계신 부모님 한번 보겠어요. 부산에 계신 부모님 80세이시고 부산에 계세요. 자, 이때 가족관계는 만족하나요? 오케이, 만족하죠. 생계를 같이 하나요? 아하, 부산에 계신데 나랑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가 좀 곤란하죠? 같이 살질 않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어때요? 직계 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뭘 가져오시면 되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것을 가져와서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걸 가져와서 주민등본에는 필요 없지만 이분이 우리 아버지가 맞다, 어머니가 맞다라는 걸 입증하면 됩니다. 또한 이분이 용돈을 보내주시거나 카드를 결제해드리거나 하는 것으로 생계를 우리가 만족한다라고 그거는 구두로 주장을 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생계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일단 보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분들이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을 부산에 계신 분을 신청했다는 것 자체로 내가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소득요건은 아버님이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원이 넘을지 안 넘을지를 모르죠. 근로자분께 여쭤봤더니 제가 세무 전문가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면 이 내년에 5월 달에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 신고란 걸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지금 연말정산은 1월 달에 하고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한다면 일단 불안하시면 올해는 연말정산 때는 빼셨다가 내년 5월 달에 개인적으로 또 이분이 종합소득 신고란 걸 할 수가 있어요. 이 연말정산 결과물을 가지고 그때 넣으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일단 정 불안하시다면 소득 요건은 불만족하는 걸로 일단 가보는 거죠. 간혹 어떤 근로자분들은 나 이거 무조건 넣어달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넣어드리긴 하는데 가산세 나오시면 본인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라고 인사팀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게 되죠. 연령 요건 측면에서만 본다 그러면 80세면 어때? 60세를 충분히 넘었으니까 만족하죠. 그래서 이분은 소득 요건이 좀 불안해서 일단은 탈락하는 것으로 정확치는 않지만 불안해서 탈락시키는 걸로 가봤습니다. 어머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어머님도 이제 부산에 계신 어머님인데 가족관계 만족하고 생계요건 네, 아까 똑같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만족한다고 가정하고 소득은 없죠. 없으시고 연령도 60세 넘었어요. 오케이. 어머님은 굳이 한다면 내가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아버님이 사업소득이 꽤나 되셔서 어머님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배우자로 또 부양가족이라고 신고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나도 어머니라고 신고했는데 아버지도 배우자라고 신고해버리면
둘 중에 한 명은 사기치고 있다는 이야기야. 누가 부양하는 거야 도대체 어머니를?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아버지가 어머니를 먼저 부산에서 부양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그런 문제는 없을 텐데 두 사람 다 주장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상담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버님이 신청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어머니를 아들이 부양하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울산 처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겠어요. 울산 처가에 연금소득을 받고 계신 아버님이 계신데 이때 이 아버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족관계,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내가 받을 수 있나요? 오케이, 받을 수 있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아버님임을 입증만 한다면 가족관계 증명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을 가져와서 생계요건을 만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소득요건인데 이 연금이 아까 우리가 배웠지만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그거는 해당 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해당 공무원 연금공단 등에 문의를 해서 100만원 이하인 걸 입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소득요건을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한 99년도에 은퇴하시고 지금 연금을 받고 계시다. 그렇다면 연금공단에 확인해 봤더니 그거는 전액 비과세다라고 해서 소득요건이 만족이 된다면 오케이. 다음에 연령요건 측면에서는 60세 넘었으니까 당연히 오케이. 그래서 이분도 부양가족에 해당된다라는 결론이 나왔군요. 다음에 어머니 같은 경우 보니까 76세이신데 울산에 살고 계시고 상가 임대소득이 있군요. 이 상가 임대소득은 사업소득과 같은 겁니다. 사업소득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에 대한 것도 가족관계부터 따져보면 가족관계 오케이, 생계 오케이, 소득이 문제인데 상가 임대소득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친가에 있는 아버님하고 마찬가지로 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을지 안 넘을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아마도 상가 임대소득이라면 아주 적은 금액이 아니고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을 거예요. 그래서 소득요건이 일단 아닌 것으로 한번 보고요. 연령요건 오케이. 다만 소득 때문에 안 됐죠. 이렇게 세법을 연말정산을 다루다 보면 소득이나 연령 때문에 부양가족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기본공제 150만원은 당연히 안 되죠. 그렇지만 이러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버리지 마시고 다 나중에 활용이 된다라고 흔히들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기본공제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여기서 정리하자면 여기서 다루는 이 AND 조건으로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공제는 기본 공제에 대한 것이고 이 추가 공제라든가 그러한 공제 대상자는 여기에서 하나 둘씩 풀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공제 대상자 여부에서는 남편, 본인, 그리고 딸,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장인어른 이렇게 4명이 됐지만 우리가 추가 공제나 의료비 공제를 따질 때는 나머지 여기에서 탈락된 분들이 패자부활전이 한번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것은 아주 타이트하게 AND 조건으로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만 되고 나머지 다른 공제 대상자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당연히 대상자가 될 것이고 탈락자도 패자부활전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공제를 다뤄봤다면 인적공제에서 추가공제 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추가공제 쪽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제는 206쪽의 교재를 한번 펼쳐볼까요? 추가공제는 이러한 네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2차 요건에 해당이 돼야만 추가 공제 100만원 또는 250, 100만원 이런 식으로 공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경로 우대자가 있다면 70세 이상을 세법에서는 경로 우대자라고 해요. 100만원을 해드립니다. 장애인이 계시다면 장애인 200만원 해드리고요.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라면 요건 어때요? 본인만 해당되니까 부양가족이 여성인 건 아무 상관이 없죠.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라면 이때 2차 요건이 배우자가 없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는 자라고 했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남편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오케이. 남편이 없는 여성 근로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본인이 세대주여야 돼. 그렇게 되면 연 50만원을 공제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한부모 공제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으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한부모이면서 기본공제 대상 직계 비속 입양자가 있는 자 연 1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대개는 남편이나 아내를 잃으신 분들이 대개는 혹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자녀를 되게 부양하고 있으면 한부모 공제가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이 한부모 공제는 주석 2번에서 나온 것처럼 부녀자 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근로자가 부녀자 공제를 받았다면 한부모 공제는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어때요? 둘이가 중복 적용이 안 된다면 뭐가 더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한부모 공제가 유리하겠죠. 네, 그러한 것을 따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추가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 앞에서 사례에서 살펴봤던 사람을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에서 어떤 추가 공제가 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최소한 어때요? 기본 공제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었죠. 그러니까 이 많은 가족 중에 이 네 사람만 따져볼 수가 있겠어요. 추가 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에 만약에 이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네 가지 추가 공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랬는데 네 가지가 이제 경로우대, 장애인, 그리고 부녀자, 한부모 공제였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남편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서 지금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뭐 장애인도 아니시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남편 같은 경우 추가 공제 대상이 될 게 없어요. 그러나 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딸 같은 경우도 추가 공제 대상이 장애인도 아니고 어떤 경로우대자도 아니고 이분이 근로자, 여성 근로자도 아니고 한부모도 아니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어머님 같은 경우 어때요? 아하, 한 가지가 딱 나왔군요. 뭐 있어요? 경로우대자 공제. 이 두 분은 경로우대자 공제가 되겠군요. 만약에 이때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다면 중증 환자에 해당되면 이분이 중증 환자에 해당이 된다면 장애인 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중증 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때는 어떤 서류를 가져와야 되냐면 장애인 증명서를 해당 병원에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병원에서 발급받아 오시면 장애인 공제를 인정해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해당 그 내용을 여러분이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장애인 공제 쪽에서 보니까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 나오고 이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를 입증하려면 장애인 증명서를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근로자 본인이 암 환자 등의 중증 환자인 경우에도 장애인 증명서를 가져오시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녀자 공제는 본인이 남편이 있거나 혹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된다고 그랬는데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 시스템에서 3천만원 이하인 자는 이상인 자는 막아버릴 거예요. 그렇죠. 초과인 자를 막아버리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원 초과인 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한부모 소득 공제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가 공제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이러한 것들은 실무에 들어가면 모든 건 서류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서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적 공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공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살펴보시고 특히 일시태거 동거가족 상환표는 누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냐면 바로 요거는 형제 자매, 떨어져 살고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일시태거자 동거가족 상환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죠. 그러한 점 여러분이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2강에서 나왔던 주요 용어의 정의를 보시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인적 공제라는 게 있었고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누어졌었죠. 기본 공제는 몇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했어야 됐던가요? 맞아요. 관계 요건, 가족관계 요건이죠. 관계 요건과 생계 요건, 그리고 소득 요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령 요건을 AND 조건으로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제 추가 공제는 경로우대 공제, 무슨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그리고 또 다른 추가적인 공제들이 또 있었었죠. 장애인 공제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 요건들을 따져볼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공제는 기본 공제자를 기준으로 모든 공제 요건들이 펼쳐진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신중에 신중을 기하려는 게 기본 공제고 그 기본 공제자의 4가지 요건을 구성하는 게 요 4가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일시태거 동거가족 상환표라는 게 하나 나왔었는데 조금 어렵죠? 요거는 누구에 대해서 하도록 했냐면 별거하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생계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요거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